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 벤 버냉키 회장의 부양 지속 발언 등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버냉키 회장은 미 상원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도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씩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04%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와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장중 발표된 미국 7월 둘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유럽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아울러 전날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당분간 높은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9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44%, 1%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의회를 찾은 버냉키 의장은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현행 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언제 양적 완화 규모가 처음으로 축소됐는지 시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더디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화 정책은 당분간 아주 높은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노동시장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시화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4천 건 급감한 33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초 이후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19.8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기준치인 제로를 다시 웃돌았고 지난 2011년 3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6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앞선 5월의 0.2% 상승보다 하락한 것이고 0.3% 상승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구글의 2분기 순이익과 매출액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구글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97억 1천만 달러, 주당 9달러 54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시장의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2분기 매출액 또한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113억 7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실적 악화는 광고 부문에서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순이익은 49억 7천만 달러, 주당 59센트를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순이익과 매출액은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무디스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동전대로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동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에 대한 평정을 통해 국가 신용 등급을 동전과 같은 트리플 A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우려는 사라진 셈입니다. 무디스는 평정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전망이 지난 2011년 8월에 전망했던 수준에 부합하면서 서서히 전망도 안정되고 있다며 전망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전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간밤에는 상원에 출석을 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 완화책에 대한 유지 기조를 재차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버냉키 발언에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 고용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기업의 실적 호조도 이어지면서 호재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앞서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를 조금만 더 상승을 해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상원에서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계속적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5월 말에 있었던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발언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많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그때 전 세계 증시를 깎아 먹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역시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역시 상승세가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부양 지속 발언, 그리고 지표 개선, 또 실적도 몇몇 기업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78.02포인트, 0.5% 오르면서 15,548.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선 어제 지난 15일이었죠. 5,484.26보다 64포인트나 높게 오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날 대비해서 8.46포인트, 0.5% 상승하면서 1,689.37포인트로 마감했고, 역시 4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8포인트, 0.04% 오르면서 3,611.28포인트를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2000년 9월 30일 이후에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역시 버냉키 의장의 이틀째 되는 그런 부양에 대한 유지 발언이 가장 큰 호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기업들의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의 호조를 보여준 이유도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가장 크게 이끌었었던 버냉키 의장의 하원에 이어 상원에 이어진 발언,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어제 상원 의원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말을 빌리자면 연준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고 긴축 정책을 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좀 얘기했었고요. 지금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 기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이 여전히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강도 높은 수준의 부양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정리를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좀 개선세를 보일 때, 그때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은 버냉키 의장이 나중에 추후에 어떤 발언할지 일정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정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일정되기 전에 우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우선 해소되고 2분기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준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제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고, 필라델피아 7월 연준 지수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경제 지표 성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2만 4천 건 줄어든 33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 우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그러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주의 기록이 원래 6만 주였는데 35만 8천 주로 수정이 됐지만 35만 8천 건에서 더 줄여든 34만 4천 건을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우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초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예상치가 34만 5천 건이었다는 비하면 우선 11,000건이나 우선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우선 급여세 인상 효과가 점점 사라지면서 고용이 증가되고 해고가 좀 둔화되는 추세, 이 부분이 가장
그 신규 수량 청구 건수의 줄어든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고용이 확대가 되고 뭐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규 수량 청구 건수를 막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같은 경우에도 7월달 19.8을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8을 크게 웃도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이후에 최고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0을 넘기면은 이 지수라는 것은 0을 넘기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는데, 우선 직전월 같은 경우에도 11.5를 기록했고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도 19.8을 기록하면서 역시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 경제 하반기 회복 속도가 지금 회복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향후에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는, 왜냐면은 직전월에서 우선은 11.5에서 19.8로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조가 아니라 확장 국면이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걸 좀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제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벤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8일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틀째 의회를 찾은 버냉키 의장은 전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현행 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틀째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버냉키 발언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미국의 출구 전략 시기는 과연 언제쯤인지 오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날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버냉키 의장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하원에 이어서 상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내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는 다소 어려운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FOMC 회의가 일부 고비가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상원 은행위원회의 연설을 볼 때 시장 친화적인 언사로 상당 부분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상원 연설을 통해서 현재 인플레 수치도 매우 낮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재정 정책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현재의 통화 정책은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고요. 가장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은 양적 완화 축소를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다소 이제 언사의 톤이 색채가 좀 달라진 부분이 시장의 그 리스크 부담을 상당 부분 떨어뜨려주는 그런 언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또한 7% 언저리 수준 정도가 양적 완화 축소될 때쯤에 실업률 수치로 나올 것인데, 실업률을 바라보는 식견은 여전히 더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양적 완화 축소는 예상보다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식견을 보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 5월 22일 상하 양원에서의 연설도 있었고요.
6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도 있었고 전미경제학회 연설, 이달 10일 연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발언했던 그런 그 흐름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친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분 쪽으로 언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오늘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등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그 시장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목도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하원에서의 발언을 다뤄드리면서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요 언론들은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조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이 그 하원에서의 얘기를 이제 반응인데요. 상원에서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더 가미를 했으니까요.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언사가 나올 텐데요. 평가 수준은 어제 나온 발언만 해도 연내 양적 완화가 없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모두 공통된 식견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오늘 또 새벽에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평가가 짙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화의 부심한 그런 고민과 흔적을 보였고요.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더라도 저금리 정책은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는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확고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볼 때 연내 양적 완화는 9월의 고비만 잘 넘어간다면 임기 내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소 이제 좀 색채가 시장 친화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는 금 얘기도 그 곁들였는데요. 이색적이었습니다. 금 가격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사실상 찾기 어렵고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내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 친화적인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상당 부분 색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의외적인 그런 발언이 이번에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이제 반응을 보면 니케이 지수는 상승하고 상하이 지수는 하락하는 등 중국의 경기 불안 여파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점, 이런 점도 특색이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스크바에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어떠한 점이 의제로 떠오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부상한 게 아베노믹스는 조금 떨어지고요. 네. 미국의 출구 전략의 부정적 여파 이런 점이 이제 주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연 이틀간에 걸쳐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도 이제 조금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리고 나서 한 5개월 만에, 한 4개월이 지났네요. 4개월 만에 다시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하는 김중수 총재, 그 다음에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이제 참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에 미칠 수 있는 연준의 출구 전략 여파의 부정적 파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내용에 합의된 공동성명서,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해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현재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4월 회의 때에서도 그 아베노믹스 이런 부분에서도 그 미국이나 연준에서는 이것이 이제 임금 국가에도
일본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린 부유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브라질이나 중국,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이 근린 궁핍화를 초래한다라고 비판적인 언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이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상당 기간 선진국가, 신흥국가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현우석 부총재는 그 아베노믹스에 따른 신흥국의 부정적 영향이 다시 선진국으로 부정적으로 감염되는 이른바 리버스 스피ル오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현재 개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이면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21일 이번 주 주말에 참여 선거가 일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자민당의 승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는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자민당이 낙관적으로 현재 의석수 네. 가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참여 선거가 펼쳐지고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입니다. 그 일요일 날 이제 새벽, 월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겠죠. 월요일 날 새벽쯤에는 자민당이 몇 석 정도를 차지했는지 대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여 선거는 참여 의석수 244석에서 절반가량인 121석의 의원 수를 뽑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그 자민당과 현재의 연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국민당이 63석 이상을 확보를 하면 244석의 절반인 122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표가 현재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70석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4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해서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에서 첫 유세 연설이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유세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아베노믹스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참여원에서의 연정 파트너 국민당과 함께 과반을 넘어갈 경우 이른바 평화헌법의 헌법 제9조항을 군사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재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아베 총리가 이 헌법을 만약에 개정할 경우 동아시아의 갈등이 하반기에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진통을 겪고 있던 이 공공부문 인력 감축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어렵게 네. 그 긴축 기조와 현재 공공부문의 개혁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좌파가 하나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과반 이상을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새벽에 그 2만 5천 명의 공공인력 감축의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찬성이 153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좌파가 빠진 현재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155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표가 그 현재 사장이 된 상태에서 153표의 과반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통과된 수치인데요. 따라서 4,250명을 이제 해고를 하게 되고요. 8,250명은 9월까지 대기 상태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이도 이제 9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력 조정의 보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도 이제 해고가 단행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공공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긴축 이행에 이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회 바깥에서는 5천 명 이상이 반대 시위를 겪는 등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현재 홍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그 슈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 의회의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스를 방문을 했는데요. 9월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의 어려운 부분이 그나마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것은 메르켈 총리의 재선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의 또 다른 재정 위기국인데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올해 이탈리아 GDP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나 봐요. 예, 어려운데 너무 많이 조정이 됐어요.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상반기 때 얘기한 거하고 하반기 때 조정된 것이 상반기만큼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어제 시간부로 지난 1월에 마이너스 1% 경기 수축세가 올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마이너스 1.9로 낮췄습니다. 상반기 때 조정된 수치가 하반기 때 더블이 된 수치인데요. 워낙 낙차가 커서 후폭풍이 좀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2.4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1.9의 마이너스의 경기 수축 기조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은 유로존 내 경기 상황이 현재 녹록치 않고 이러면서 이제 교역이 떨어지고 신용시장도 위축되면서 상반기에 경기가 펴지지 못하는 것이 하반기에 그대로 현재 노출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초에 S&P는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그 부정적으로 그 전망을 하면서 등급도 트리플 B로 하향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 적격 등급에서는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새벽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린 부분으로 보면 이 신용이 어려운 부분, 재정불량 국가의 내용과 미국과의 편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목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 분석을 통해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고요.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버네인키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부양 기조를 확인한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엿새만을 다시 돌아서면서 그 전일 1890까지 육박을 했었던 코스피 지수는 1870선대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000억 원 넘게 팔았었고 또 선물에서도 3000기약 넘게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하루 만에 다시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는 어제 장에서 0.6% 정도 내려서
1875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1850선대와 1890선대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옆으로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주간의 흐름을 앵커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주봉 차트상 보게 된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 1820포인트에서 그리고 1900포인트 사이에 현재 박스권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구봉상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박스권 하단 쪽보다는 박스권 상단 쪽으로 지수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인 190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일단 1900포인트보다는 이제 188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게 된다면 7월 11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1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1880포인트를 올라탈 것인가, 그렇게 되면서 위쪽으로는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860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1900포인트를 1900포인트를 상단으로 두게 되면서 이번 주도 조금 박스권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중요 지수 라인을 1860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1900포인트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 지지받았던 자리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가 다음 주도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1860 그리고 1900포인트를 중요 지수 포인트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나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봉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가 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먼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주봉상 540포인트와 560포인트 사이에 흐름이 현재 연출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520에서 540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540포인트 문턱에 이제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 기준을 봤을 때 541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540포인트대로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는 540포인트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54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려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540포인트와 그리고 560포인트 사이에 흐름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540포인트 이제 구간에 진입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540포인트 구간 속에서 지금 차트가 좀 제대로 좀 안 나가고 있네요. 54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54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위쪽으로 봤을 때 555포인트를 회복을 할 것인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40포인트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일봉 차트에서는 555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이후에 540포인트에 딱 지지받는다, 그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535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520에서 540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535에서 555포인트 사이를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40포인트를 딱 지켜주면 좋겠지만 출렁임을 좀 예상을 하면서 535에서 555포인트 사이에 한번 지수 밴드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의 흐름 코스피는 1860에서 1900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코스닥은 35였나요? 535에서 555 구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번 전망을 해드렸고요. 종목 사이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차트 흐름을 좋게 보였는지, 어떤 종목 차트 흐름은 좋지 않았는지, 차트 미인주까지 모두 발굴을 해볼 텐데, 굿종목과 배드 종목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9종목 5종목 먼저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은, LG U+, 그리고 LG 하우시스, LG 렌터카,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정원엔시스, 이렇게 스몰캡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배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젠, 메일유업, 유플렉스, 강원랜드, 그리고 사마네트웍스 이렇게 5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9종목 중에서 한 3종목을 먼저 추천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J 렌터카를 먼저 한번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21선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도 21선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작용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죠. 장기 추세인 121선을 지지를 받게 되면서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주고요. 그러면서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3,500원까지였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은 LGU 플러스. 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CJ ENM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CJ ENM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자, CJ ENM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CJ ENM이 39,000 정도 가격권이 일단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33,000을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게 되면서 39,000 돌파가 나왔는데요. 요 흐름을 한번 유심히 보면서, 자, LGU 플러스. 자, 1차적으로 13,000원이 저항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11,000원이 지켜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12,000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달 들어와서 13,000원을 저항을 받았지만은 아래쪽으로 빠르게 위쪽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 만약에 13,000원을 올라타게 된다면 다음 주에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U 플러스도 한번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원엔시스 이거는 스몰캡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났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어떤 종목을 제가 예를 들 거냐면은 KT 뮤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잘 보시면은 시세가 강하게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유발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을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소멸이 되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발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는 KT뮤직처럼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려볼 만한 강한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원엔시스는 KT뮤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AJ 렌터카는 13,500원 추가적인 상승 이때까지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LG U 플러스도 지금 39,000원대 저항벽 뚫고 4만원대로 진입한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원엔시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배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 안 좋았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배드는 말 그대로 배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메일유업부터 좀 볼 건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자,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래쪽 추세죠.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4만 원을 제가 보기엔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장기 평선인 36,000원까지 어떤 가격 조정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은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그 상승 추세 구간에서 놓였었다가 추세가 이전에 121선을 지켜줬지만은 121선까지 깨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13,000원까지 결국 내려갔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 평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241선 지켜주게 되면서 쌍바닥 형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메일유업도 241선까지 하락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쌍바닥이라든지 그리고 하방 경성이 나온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강원랜드. 강원랜드 최근에 악재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은 자, 지금은 어쨌든 3만원 구간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갭으로 돌파했던 자리면, 갭으로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준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장대 운봉이 출현을 하겠고, 그리고 3만원 가격대, 그리고 241선, 장기 추세 위에 놓였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3만원과 그리고 장기 추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마네트웍스. 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1,500원 부근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쌍봉이죠. 두 번의 고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추세가 전해돼 버렸는데, 자,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상한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올려준다면 좋겠지만은 윗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1,3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은 간단하게 본다면은 여기서 소위 좀 안 좋은 속된 표현 좀 쓰도록 할게요. 세력들의 설거지 작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하락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접근보다는 조금 관망이란지 그리고 접근 자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간략하게 차트민주 한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LGU 플러스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 부분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2분기 그 예상 영업이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게 된다면은 12,800원에서 13,300원 정도 매수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11,000원 그리고 현재 13,000원 박스권이죠.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옮겨봤을 때 15,0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을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 대 금융 지주사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소된 예대 마진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기업 부실로 각 지주사마다 수백억 원대 대손 충당금을 쌓는 등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금융사들과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 호조가 또 어떻게 다른지도 분석을 해주셨었는데요. 2분기 국내 금융사들 실적 부진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내 금융사들이 이제 그 더 이상 지금 기로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2분기 은행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전분기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가 아니라 1분기 대비로 지금 이제 그 실적들이 38.5% 정도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예상치 기준으로는 38.7% 정도 감소할 것 같으니까 사실 이제 뭐 금융주에서는 지금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팽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그 도표 화면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4대 금융 지주사의 그 순이익 예상치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 도표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그래도 견조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이익 예상치가 전분기 대비 24%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게 이제 한 25% 정도 하락.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한 23%.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이 이제 충당금 규모가 지금 가장 많이 쌓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 63% 정도 전분기 대비로 감소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좀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표가 지금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했던 게 신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KB나 하나 같은 경우는 좀 방어가 됐고,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어떤 매각권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만회를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부진의 이제 원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행주들이 지금 안 좋은지 실적 부분에 대한 원인은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났던 문제들이죠. 최근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이제 STX 그룹 그리고 쌍용건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관련 그래갖고 뭐 최근에 나타났던 게 이제 뭐 그 20개 정도의 뭐 그
그 건설사와 기타 등등의 40개 정도의 어떤 관련 쪽에 대한 기업 재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충당금이 쌓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충당금 규모는 좀 꽤 클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충당금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대에 이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우리금융의 충당금 규모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자산 쪽에서의 가치 하락 쪽이 나타나는데 결국 보유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자산 손실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일단은 그 업종 바닥을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종 바닥을 논할 때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충당금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은 오히려 은행주 전반적으로 저점을 빨리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3분기, 4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좀 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해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종 바닥 확인 측면에서는 2분기의 은행 업종의 영업이익은 전체를 다 묶어서 봤을 때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정도에는 은행 업종이 좀 턴을 할 걸로 일단 보고 있는데 1조 9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65% 정도 개선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에서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금감원 쪽하고 이제 수수료 인상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기업의 부실이라든지 기타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거를 갖다 결국 개인들한테 일정 부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좀 시각들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금 은행업종 전체적인 밴드를 좀 봤었을 때 어떤 현상들로 볼 수가 있냐면 2011년도 이후 은행업종에 대한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2분기까지가 거의 최저점이고 3분기 정도는 진정될 거고 4분기 이후부터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제도 좀 잠깐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 오늘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는 예대 마진을 갖고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갖고 돈을 벌었다. 결국 IPO 쪽이라든지 어떤 다른 투자를 통해서 좀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국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물 파생 쪽에 굉장히 전문 인력들을 보강을 해서 선물 파생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들을 좀 갖고 있다. 결국 각각의 금융권들이 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이 좀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은행업종은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은행업종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만약에 은행업종이 좀 턴을 한다면 신한지주나 BS금융 정도 이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요일인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투자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업종 하반기 턴어라운드 개선 가능성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BS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